하여튼 세 가지. 네, 제가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어지는 관점인데요. 그 제2의 계몽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박범순 교수님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탈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 생태적 사고 당연히 다 중요하고 뭐 그건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좌담회가 이제 철학과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추상적인 담론 수준에서의 제2의 계몽이 갖는 그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2의 계몽이라는 표현들은 왠지 그 계몽주의가 그랬듯이 특정 개인이 생각을 바꾸고 자기 생활 태도를 바꾸고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이게 현재 인류세에 우리가 처한 곤경, 그 표현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사실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좀 이따 들 이해해서 알 수 있지만 어,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대처를 해도 최소한 100년 이상,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시기 동안 우리가 같이 그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곤경에 처했다는 표현이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인 어떤 각성, 계몽, 으로는 그 놓치게 되거나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좀 덜 강조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제도적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한 개인이 뭐 쓰레기 사용량을 좀 줄이고 전기를 좀 더 아껴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볼 때, 뭐 IPCC 보고서도 그렇고 수많은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볼 때 전혀 비현실적인,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순간에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줄여도 불가능하죠.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당장 그냥 0으로 줄이고 앞으로 계속 배출 안 해도 인류세의 기후 위기는 옵니다. 예. 그 양상이 그 어느 정도 심한지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왜냐하면 여태까지 축적된 것들이 이미 상당한 부분은 교란시켜 놨고, 물론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는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구의 그 지구 시스템, 생태 시스템 모델링이 그렇게 완전히 일라이블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거의 모든 이쪽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결론은 지금 당장 0으로 만들어도 기후위기는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개인한테 계몽시켜서 계속 말씀드린 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런 공경을 대처하는 제대로 된 방안이 될 수가 없고, 결국은 제도적으로 사람들의 행동들을 적당한 방향으로 이렇게 그 유도하는, 물론 민주적 방식으로 해야겠죠. 막 억지로 막 강제하거나 그렇게는 안 되지만 하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그 시급성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그 이거는 이제 사실 논의하는 여러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그 발생하는 시기들은 물론 지금 우리가 이미 그 굉장히 그 극단적인 그런 날씨 변화,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파국적인 어떤 그런 가뭄, 뭐 폭우 뭐 이런 걸로 그 경험하고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날 거거든요. 30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 기후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중요한 문제, 세대 간 정의 문제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지금 현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저도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죽을 때까지 파국이 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때야 되냐면 현재 살아있는 세대들이 미래 세대가 정말 끔찍한, 정말 살아남기 힘들 정도의 지구 환경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많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계몽만 가지고 되겠느냐. 그리고 그게 계몽만 가지고 당연히 안 되고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민주주의 정치인들은 임기제죠. 그래서 몇 년 단위로 이제 선출하는데, 지금 누구나 다 동의하는 연금 개혁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기후변화는 훨씬 더 추상적이고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아까 박봉수 선생님 잘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드라스틱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정치제도 내에서 가능할 것인가. 콥 27이 계속 파국 제대로 합의를 못하는 이유도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거기에 그 아젠다에 동의를 해도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네들 국민들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너무 복잡한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은 제2의 계몽만으로 해결되기보다는 실제로 훨씬 더 복잡다단한 정치공학적이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가 운영되는 방식 전체를 제도적으로 바꾸는 그런 제도적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 그러니까 사상적인 변화, 생각의 변화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제도적인 실천들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점을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연관된 건데 저는 국내에서 이런 기후위기나 아니면 인류세 논의를 할 때 약간 조금 깝깝함을 느끼는 게 그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이는 문제들에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논의가. 무슨 말이냐면 제2 계몽 필요하고 생태주의적 사고, 인간중심적 사고를 탈피하고 다 맞는 말씀인데 사실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사실은 이건 논의를 하는 분들은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그렇게 큰 틀에서 상당한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어도 강론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논쟁점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근데 이 논쟁점들을 해결해야 되는 게 이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제도적 실천에 직결되거든요. 아주 전형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넷제로 맨날 얘기하는데 카본 제로. 카본 제로를 만들어도 당장 못하죠. 몇십 년 걸릴 텐데 기후변화는 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상당히 파국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모델에서는 그래서 ICPP 보고서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가 저 에미션을 줄이는 노력, 네거티브 에미션이라고 하죠. 그것들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은 다 써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실은 일부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지오 엔지니어링 에도 그것도까지 동원을 해야 된다. 지오 엔지니어링이 안전한 기술이어서는 절대로 아니고 이건 지오 엔지니어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저는 양심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되게 위험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상황이 굉장히 절박하지만 그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된다. 그 논쟁이거든요. 그 논쟁인데 예를 들어서 지오 엔지니어링 중에서 제일 많이 얘기되는 그 솔라 리플렉션 그러니까 그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대기 중에 뭐 금가루나 다이아몬드 가루나 이런 거 뿌려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거가 생태계나 지구 대기 시스템을 교란시킬 위험성 하고 뭐 오버슈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나쳐가지고 그 영화 매트릭스에서 등장하는 갑자기 막 빙하기고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는데 훨씬 더 제도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걸 이제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그 기법은 영구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박범승 교수님의 그 공경이라는 거에 굉장히 공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데 대기 중에 다이아몬드 가루를 뿌려가지고 다행스럽게 우리가 그거 가정해보죠. 다행스럽게 아무런 생태계 교란도 없이 아주 성공적으로 그 태양빛을 많이 날려버리고 지구 온도가 상당히 그 매니저블하게 떨어졌다고 쳐보죠. 우리가 맨날 말하는 2도 이하로. 근데 그거를 계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기 중에 있었던 부유물들은 언젠가는 다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빗방울에 쓸려 내려가고. 그래서 그거는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고혈압약이나 당뇨병약을 계속 먹으면서 사람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유지해가면서 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오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도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구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제2계몽이나 그 제도적 실천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충분할까? 우리가 인류세의 곤경을 기낼 정도 수준으로. 그러면 근데 사실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한 세대 간의 정의 문제,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얼만큼 희생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지금 요번에 콥 27에서도 결국은 그거 가지고 한참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개발국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 기후 위기에 인과적으로 별로 기여를 안 한 측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개발할 권리를 주든지, 그러니까 뭐냐면 온실가스 계속 배출하게 해달라. 그건 이제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대가를 줘라. 근데 그 다른 대가를 사실은 정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거든요. 그 안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계속 배출할 테고 그러면 이제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논쟁적인 주제들, 그다음에 그 기후공학, 지구공학 이런 문제들 굉장히 민감하지만 그냥 그러니까 그건 제껴라. 왜? 그거는 여전히 그 인류가 만든 문제를 기술적으로만 해결하려는 그런 근대적인 사고방식, 그 얘기 다 맞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냥 마음 편한 것들만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생각 가다듬자라고 할 정도로 여유가 있을까? 저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행히 저는 이제 그 전에 죽겠지만 그래서 그래서 좀 이렇게 논쟁적인 주제들을 좀 치고받고 싸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제도적 실천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해결책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강론에 좀 더 논의가 집중돼야 되지 않나. 그 철학자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본세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미래를 현재가 수탈하는 거, 그런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곤란한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제도적인 측면과 의식적 측면, 두 개가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인간의 위치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비인간적 행위자들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저런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것들, 그러니까 민주주의 위기일 수도 있고 환경 독재가 다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정말 전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박정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고 지금 이제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후변화 문제나 인류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받으면 저도 사실은 뭐 제대로 된 답을 내놓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강연 같은 데 가서 항상 그런 대중들이 물어보는데, 일단 제가 그냥 1차적으로 대답하는 답은 이제 지구 생태계의 회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일단은 우리가 이 지구 생태계의 문제를 정확하게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어야 그때부터 아마 사람들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제 항상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교육이나 이런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그거를 무작정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좀 더 이제 일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 가지고 지구가 진짜 전혀 예상치 못한 단계로 넘어가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초간빙기라고 부르는, 과거에 260만 년 동안 빙기 간빙기가 뭐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빙기 간빙기가 왔다 갔다 한 거는 순전히 이제 자연적인 그 현상에 의해서 변화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가령 지금 갑자기 빙기가 왔을 때 우리가 그걸 막을 수는 없는데 지금 차라리 빙기가 낫다는 거죠. 빙기는 왜냐하면 과거에서 그런 뭔가의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빙기가 다시 올 경우에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간빙기에서 더 온도가 올라가는 초간빙기로 간 거는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과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초간빙기라는 새로운 단계로 가기 전에 막아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뭐 과학기술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까 이상욱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만능이 아니죠.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과학기술이 결국은 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우리가 그게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에, 그,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초간빙기로 넘어가는 그런 불운한 상황에 그 접하게 될 경우에 결국은 여기서도 이제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겠죠. 일부 선진국의 부유한 사람들은 뭐 과학기술이나 AI 등으로 무장해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인간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인간성은 다 파괴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인간이 살아남는다고 해도 그게 살아남은 거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까지 가기 전에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탈성장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언젠가는. 그래서 그걸 미리 이제 에, 진지하게 논할 때가 됐다. 이제 계속 성장 일변도로 갈 게 아니고 또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할 게 아니고 뭔가 이제는 좀 성장을 덜 하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화, 세계 시민교육 그런 것들도 이런 생각들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함께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구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뭐 아무래도 지구 환경을 지금보다 훨씬 더 걱정을 하고 이 훼손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 지금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전쟁 같은 거 있으면서 사실 세계화가 거의 멈춘 정도가 아니고 또 후퇴하고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또 뭐 식량 위기니 뭐 에너지 안보니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점점 더 문제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우리가 이제 말로만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에, 이게 우리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고 이걸 그냥 내버려 둘 경우에 우리는 뭐 괜찮을지 몰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래 세대는 분명히 공경에 처할 가능성이 크니까 이거를 이제 계속 일반인들한테 알리는 작업들을 학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저기 결국은 선생님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해 봐야 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마스터 키는 없는 것 같고 시공간 스케일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우리가 동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제 이게 왜냐면 문제가 총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있으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 가지 각도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박정준 선생님 기후의 힘 책 보면서 하나 또 재밌었던 게 뭐냐면 결국 지구의 역사는 빙기와 간빙기 두 개의 과정의 연속이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재수 좋게 간빙기 말기에 있는 거고 언젠가는 빙기는 오는 거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우리는 뭐 여기 지구에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건 명확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중생대 때에는 공룡이 살다가 1억 5천만 년을 공룡이 살았는데 신생대에 와가지고 이제 홀로세 때 이제 인류가 나온 거고 포유류 시대가 온 거고 지구 입장으로 보면 이 판가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우리 판도 언젠가는 뒤집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근데 인간이란 존재는 다른 행성으로 지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뭐 이게 이제 저는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럴 수준이 안 된 거죠. 어스 바운드 그러니까 지구에 결박돼 있다는 게 지금 문제고 행성 거주자라는 게 문제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 때가 안 됐는데 공경은 처했고 이게 지금 우리의 종합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큰 시각으로 큰 스케일로 다각도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최근에 저기 리프킨 얘기대로 진보 시대가 아니라 이제 레질리언스 회복력의 시대로 우리가 사고를 전환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도적인 거나 의식적인 거나 우리가 인류세 학이든 인류세 문제든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뭔가 좀 총체적으로 사고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철학과 현실답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마지막으로 좀 한번 마무리하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2시간이나 얘기했는데 다는 얘기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한번 인류세 논의가 이런 방향으로 가서 우리가 좀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간략하게 마무리 좀 지었으면 합니다. 예. 어떻게 예. 제가 최근에 번역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예. 인류세 여러 책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좀 나누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햄릿의 발언인데 햄릿의 이제 뭐 to be or not to be 뭐 이런 존재론적인 실존적인 어떤 고민과 함께 햄릿이 이런 자기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인용입니다. 호레이쇼, 하늘과 땅 사이에는 우리의 철학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수없이 많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뭔가 철학으로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던 거겠죠. 어, 근데 셰익스피어가 살고 있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세상이었고 그때야말로 정말 홀로세의 세상이었고 지금은 어, 그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어렵고 그리고 예측한다고 해도 누구 말을 따라서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될지 더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상황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꼭 이런 얘기를 하는 우리들은 어쩌면은 이상학 교수님께서 얘기하듯이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걸 못 보고 이제 그냥 얘기만 하다 끝날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거를 정말 끌고 안고 살 그런 미래 세대의 그러니까 정말 실존적인 고민 이런 것들에 더 귀 기울이는 그 기회와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더 담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닌가. 어쩌면 솔루션이 그런 데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탑다운식으로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공허함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미래 주체들이 가져오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어, 담아내는 그런 노력을 할 때 해결될 수 조금 더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로 그러면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아이,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 제가 이건 뭐 제가 생각하는 좀 독특한 견해일 수 있는데 제가 철학사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 뭐 인문학 일반으로 확장될 수도 있겠지만 철학에서 뭔가 결정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던 시기를 보면 평온하고 별로 변화도 없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삶의 방식들을 별로 이렇게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계속 유지가 가능했던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철학 시기도 뭐 잘 아시지만 각각의 폴리스들이 도시 국가들이 서로 막 각축하고 근데 그래서 스파르타의 에토스랑 아테네 에토스는 너무 다르고 그래서 뭐 나중에 전쟁까지 하죠.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혼란스럽고 페르시아는 참 신고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고 인간의 본성이 뭐고 지식은 뭐고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었고 근대 철학들도 사실은 뭐 김동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식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과연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 것인가. 종교의 권위는 상당히 회의주의적으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30년 전에 50년 전에 유럽이 맨날 전쟁에서 이 전쟁의 이 도가니 속에서 우리가 믿고 기댈 수 있는 게 뭔가 인류가 도대체 살아남을까. 그런 과정에 사실 근대 철학자들이 지식의 확실성이라든가 아니면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고 그걸 다양하게 경험주의적이든 뭐 합리주의적이든 이렇게 논의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류세가 분명히 우리가 한번 기가 막힌 해결책 하나를 가지고 해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공경인 건 맞는데 사실은 이 과정에서 좁게는 철학, 넓게는 인문학이나 학문 전체에서 특히 융합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훨씬 통합적인 시각, 자신의 분과학문적
테두리에 갇히지 않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어떤 그 대응 방식, 그게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적으로 상당히 우리의 삶이나 사고방식 전체를 바꾸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민주주의와 다른 방식의 어떤 새로운 사회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상당히 그 큰 규모의 변화나 새로운 어떤 전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잘 살려서 해결을 잘 한다면 인류가 살아남을 것이고, 안 그러면 김기용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인류도 공룡처럼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빅히스토리 역사의 뒤안길로 살아질 텐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것은 분명히 있고 위기도 있고, 그리고 그 위기를 급박하게 여길 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 철학관실의 독자들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 그 논의 주제가 인류세잖아요. 그래서 인류세 용어와 관련된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고 싶은데요. 처음에 제가 이제 고기후를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 인류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니 홀로세가 있는데 웬 인류세라는 새로운 말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인류세 이거는 정말 필요한 용어다. 이런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그거는 이제 단순히 온도가 올라가는 거가 이제 우리한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던져주고 있는 단어인데, 사실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살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 막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만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구 온난화도 문제지만 생태계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뭐 환경 오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위기 전반적인 것을 다 담고 있는 게 인류세라는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류세가 지구 온난화나 기후 변화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한테 뭔가 전해줄 내용들이 많은 용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에 그래서 아까 이상욱 교수님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층사학적인 증거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앤스로포신 요새 어떻게 쓰냐면 대문자 A, 소문자 A 이렇게 구분해서 쓰기도 하더라고요. 대문자 A가 우리가 흔히 뭐 플라이소신, 홀로신, 앤스로포신 이렇게 얘기하는 지질시대 명으로 앤스로포신 쓸 때 이제 대문자 A를 쓰고요. 소문자 A를 쓰는 거는 그냥 일반 명사 같이 우리가 이제 인류세 위기 상황에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앤스로포신이라는 말을 써서 주로 인문사회 과학자 분들이 이제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괜찮은 그 사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류세라는 말을 좀 더 대중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에 있고 그거를 인류세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면은 상당히 이제 그런 게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 말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도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그냥 어떻게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아인슈타인이 그랬나요? 인류가 절대 절명의 문제를 내가 받으면 55분 동안은 내가 이 문제가 뭔지를 정의하는 데 쓰고 나머지 5분을 답을 찾는다. 그러니까 인류세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세라는 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걸 이해하는데 우리가 오늘 여러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뭔가 이해하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이제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이 있는가? 근데 그 답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계속 이 공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